의사가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2월 하루아침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의사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다니요. 응급실은 텅 비고 수술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그런데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본 한국 의료계의 절망과 희망,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나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뮌헨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한국과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일할 때 한국 의료진과 함께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환자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2009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010년 드디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환자들이 언제든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접근성도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난해 2월 20일 화요일 아침,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전공의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밤새 환자를 돌보며 뛰어다니던 젊은 의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지각인 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도 10시가 되어도 전공의들은 오지 않았어요.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문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곧 현실이 되어버렸죠.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60대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술을 집도할 전공의가 없었거든요. 보호자인 아내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독일어로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국이 이런 나라였냐고 말이에요. 그분은 하루 종일 대기실에서 기도했어요. 손을 꼭 맞잡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간호사로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의료진 파업이 있어도 최소한의 응급 의료는 반드시 유지됩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일어났어요. 그런 와중에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환자 가족부는 그 뉴스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과연 우리 남편이 수술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없는 병원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꼈어요. 그 환자분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체됐는지 모릅니다. 독일이었다면 이미 수술이 끝났을 시간이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나아질까요? 언제쯤 우리 병원에 다시 젊은 의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릴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될 거라는 걸 말이죠. 독일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서울 대형 병원들에서 조금씩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빅5라고 불리는 주요 병원들에서 젊은 의사들이 하나둘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정상화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우리 병원의 소아과와 흉부외과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돌아온다고 하는데 왜 너가 있는 곳엔 아무도 없냐고 말이에요.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독일에서는 의료진 권익 보호와 환자 안전이 절대 대립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둘 사이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소아과 상황이 심각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독일계 한국인 어머니가 저에게 독일어로 말했어요. 한나, 이게 정말 한국이야? 내가 알던 그 나라가 맞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 역시 한국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독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병원을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의사가 부족한 건 어디든 똑같았거든요. 특히 지방 병원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에서라도 의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독일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독일인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외국 간호사가 보기에도 이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거든요. 독일에서는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저는 독일어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외국인 환자들을 주로 담당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없으니 제대로 된 통역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도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과 헌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집단 행동을 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독일 가족들은 계속 걱정했어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냐고,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15년을 살아온 이곳이 제 터전이었거든요. 한국 동료들과 환자들을 사랑하게 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전공의들의 복귀 회견이 열렸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했어요. 드디어 끝나나 싶었거든요. 독일식 합리적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젊은 의사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련기간 단축과 입영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독일인인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환자단체 대표가 나서서 외쳤어요. 조건 없는 복귀가 먼저라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립적 상황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단체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현장에서 지켜보니 양쪽 모두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제대로 된 환경에서 훈련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했고, 환자들도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회견장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환자 가족 한 분이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조건이고 뭐고 일단 돌아와서 환자부터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독일이었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단체가 미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젊은 의사 대표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도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독일식 사고방식과 비슷했는데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회견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사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국의 의료 문화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의사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정부와 환자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눈물과 의사들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독일식 협상 문화가 한국에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중간적 입장에 있었어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립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냐고 15년을 살면서도 이런 면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독일로 돌아오라고 권했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던 그 60대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우리 병원 응급실로 다시 실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집도할 전공의가 없었죠. 독일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보호자인 아내분이 저에게 독일어로 말했어요. 한나,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며 왜 한국은 이런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부끄러웠어요. 아내분은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의사가 없어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딸도 달려왔어요. 직장에서 급히 나온 모습이었는데 상황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독일로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의료진 파업이 있어도 응급 환자는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환자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결국 그 환자분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진 부족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걸요. 독일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모두 충격을 받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라고 했는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응급실에 실려와도 전문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을 지켜봐야 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했어요. 언어 소통도 어려운데 의사마저 없으니 완전히 방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어와 영어 통역을 도와드렸지만 의사가 없으면 소용없었어요. 한 독일 기업 주재원 가족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나, 독일로 돌아가는 게 어때? 한국이 이렇게 위험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독일 대사관에서도 주의 공지를 내렸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독일인들은 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한국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날 밤 집에서 독일 뉴스를 봤는데 한국 의료대란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독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젊은 전공의를 만났습니다. 지훈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어요. 그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친구여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배들의 시선과 여론의 비난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은 의사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죠. 지우는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국 의사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혼자 돌아가면 동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는데 한국에서는 집단 압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의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은 빨리 돌아가서 환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지만 친구들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어요. 이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책임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는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의사들을 봤거든요. 지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라고요. 한국의 의료 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한국의 의료 문화는 독특했어요.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고 개인의 의견보다는 집단의 결정이 우선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과는 정반대의 문화였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한국적인 정서였어요. 독일에서는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한국에서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지훈을 계속 지켜봤어요.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료들의 반발을 각오하고서라도 환자들을 위해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 결정을 보면서 한국 젊은이들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니 한국 의사들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한국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공의 대표, 그리고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희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독일식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본 협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데이터와 논리로 해결하는데 한국에서는 감정적 대립이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과 지도 전문의 확충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일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게 구체적으로 계획되는데 말이죠. 전공의 대표는 단계적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2,000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었어요. 독일식 접근법과 비슷했는데 정부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단체는 양쪽 모두에게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계는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환자단체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는 단순한 압력단체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가 나서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컸어요. 독일식 협상 문화가 한국에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합리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날 밤 독일에 있는 정치학 교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친구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독일처럼 합의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을 15년간 지켜봤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항상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줬던 민족이었어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됐어요.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그나마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지방 병원들은 복귀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지역 격차가 심해진 거죠.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울만 살고 지방은 버려지는 거냐고요. 자신들도 똑같은 국민인데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지역 차별이었어요. 지방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과가 대부분이었어요.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수술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의 시골 병원도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와야 했어요. 독일에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아픈 아이를 치료하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어요. 독일에서는 응급 헬기나 구급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인프라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시골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서울로 나갈 수도 없다고요. 그냥 여기서 병들어 죽는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독일의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절망은 보지 못했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지방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같으면 즉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을 텐데 말이죠. 환자들의 분노와 절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냐고요. 독일에서는 당연한 권리인데 한국에서는 사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지쳐갔어요.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진들이 모든 업무를 떠맡아야 했거든요.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환자들의 원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근무 시간이 엄격히 보장되는데 말이죠. 그때 정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15년을 살면서 느꼈던 한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친구들은 계속 한국을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에서 왜 계속 살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정말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15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제 터전이 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의 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놀라운 회복력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접근이 시도됐어요.
전공의들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거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독일식 협상 문화가 조금씩 도입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훈이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전공의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 선생님, 저 돌아왔어요. 지훈이 독일어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책임감과 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훈만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모집에서 주요 병원들의 복귀율이 70%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급격한 변화는 쉽게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빅5 병원들은 80%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 60대 아버지와 같은 상황의 환자들이 드디어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심장 수술이 시작됐을 때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우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고요. 다시 살겠다는 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방 병원들의 복귀율은 낮았고 필수 의료 분야는 절반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독일에서 본 점진적 회복 과정과 비슷했어요. 그래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주요 병원들부터라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환자들도 조금씩 안도감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요. 복귀한 전공의들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환자의 소중함과 의료진의 책임감을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독일 의사들과 비슷한 성숙함을 보여줬어요. 환자 가족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제야 돌아오냐는 섭섭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다고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간호사로서 다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독일에서 경험했던 팀워크가 한국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저력이라고 설명해줬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은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회복력과 단결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을 보면서요. 그 심장을 살린 건 결국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마음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병원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희망이 있는 이야기들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15년을 살면서 느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위기가 닥치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게 시스템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위기 순간에는 오히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 나라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심장이 뛴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모습이에요.